큰 역할을 한 거죠. 구 트위터 X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평범한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천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오늘 이분은 얼마나 똑똑하기에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린다. 아니 사업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바쁠 거란 말이죠. 아론 레비 박스사의 CEO인데 근데 긴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분을 보니까 엄청난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이름들 팔로워가 240만 명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새로운 통찰력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분을 팔로우하는 거죠. 아론 레비. 정번에 여러분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론 레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실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걱정이 많은데 AI 활성화가 중장기로 엄청난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완전히 제본스 역설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예상한 것처럼 업무용 AI 에이전트가 상당히 많이 도입될 걸로 예상을 했네요. 여기에. 가장 여러분 AI 발전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이죠. 지난 4분기에 AI 모델이 발전하는 걸 보게 되면은 거의 모든 분야의 AI 에이전트 업무를 주면은 업무를 스스로 이름 처리하는 그리고 해답을 제시하는 AI 에이전트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지난 분기에 모델 업데이트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를 열어줄 것입니다. 단순히 질문 던지고 답을 얻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긴 글을 여러분 이렇게 제시했네요. 21세기의 전문가에게 있어서 스킬, 기능이란 것이 뭐냐. 굉장히 긴 글입니다. 이런 글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업하면 쓸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약 보시기 바랍니다. AI 코딩이나 리서치 같은 개별 과업을 자동화하더라도 여러 과업을 연결해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낸 인간 전문가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과거 PC와 인터넷의 보급이 직업의 소멸이 아니라 업무의 고도화와 복잡성 증가를 가져왔듯이 AI 또한 업무의 기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직업을 변모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인들이 뭘 준비해야 되냐. 진정한 차별화는 AI 에이전트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지를 결정하는 도메인 지식에서 나오고 기술은 전문가의 생산성을 10배 이상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일을 잘 맡기는 기능은 마지막엔 사람 몫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게 되면 인간의 역할에 대한 실존적 공포가 지금 많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특정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갖춘 이들에게는 그 가치를 증폭시키는 최고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AI는 개별적인 작업을 잘 수행하지만 전문가의 진정한 역할은 이러한 파편화된 작업들 하나의 완성된 프로젝트로 성공적으로 결합하고 관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지식 근로자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엔지니어가 코드 작성이란 반복적이고 지루한 업무를 AI 에이전트에게 맡기고 더 즐겁고 실질적인 차별화된 가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수주가 걸리던 엔지니어링 작업을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하는 등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 긍정론과 부정론 여러분들 병존하는데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긍정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건설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심층지식 AI를 다루는 강력한 지렛대. AI가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라면 인간의 도메인 지식은 그 도구의 성능을 10배 이상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어떤 과업을 부여할지 업무의 맥락을 어떻게 설정할지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숙련된 전문가 머릿속에 있는 멘탈 모델에서 나오기 때문에 AI가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점은 통찰력인 거죠.
과업을 부여하는 것, 업무 맥락을 어떻게 설정할지, 나온 여러분들 대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 이런 것은 기계가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나 전문적 판단을 갈고 닦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학습의 민주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의욕이 있고 준비된 전문가들은 성취 환경에 무한한 확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게는 과거에는 막대한 비용이나 인력이 필요했던 일을 혼자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성취의 천장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우울한 부정적인 생각은 투자 세계에서도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돈은 못 법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분께서 대공황이 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투자해도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대공황이 오고 거품이 붕괴된다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거죠. 그걸 믿으면은 그냥 돈 갖고 항상 이런 현금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 경험은 비관론자들은 돈을 못 법니다. 그런데 근사하게는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을 버는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뭐 대공황이 온다는데요. 이런 이야기 맨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이러면 5천 이하로 떨어진대요. 그런 이야기 항상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근사하게 보이지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팔로우하게 되면 돈을 절대로 벌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그런 부정론자들이 이런 데 있는 거죠. 약세론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항상 나오는 겁니다. 유럽 투자 전문가가 이런 걸 여러분들 그냥 헷가닥 하면 그다음에 돈을 못 버는 거죠. 유럽의 투자 전문가인 칼맥스라는 사람이 극단적인 비관론을 피력하는 겁니다. 이 칼맥스 이 이제 투자회사를 운영하네요. 벨레그 벨랑거 여기 암스테르담에 있으니까 화란계 인물 같네요. 여기 이제 칼렌 맥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뭐 지명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글을 공개한 겁니다. 뭐 인플레 계속 심화되고 화폐 발행량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금 사야 된다. 은 사야 된다. 비트코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뭐 금 안 사는 겁니다. 은 안 사는 겁니다. 왜? 금과 은이란 것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 내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봐라. 지금 뭐 한 1년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여러분 행보인데 안 오르는데 금은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게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타임 스팬이 짧습니까? 1년 보고. 그죠? 그 여러분은 이렇게 낙관적이고 긍정론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게 돼서 복인 겁니다. 그 긍정론자와 낙관론자는 인생관 자체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기 때문에 투자관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거죠. 결론이 났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금과 은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최고인데 비트코인 가격 안 오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야 생각이 그렇게 짧아 투자를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투기고 금은 실물자산에 금 사야 됩니다. 아니 금 사면 금이 성장률이 이렇게 높지 않잖아. 나는 차라리 금을 살 밖에 이런 미국의 기술주나 반도체 주식을 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긴 글을 썼어요. 이렇게 봅니까.
과거 비트코인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던 초저금리와 무한유동성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투자자는 투기적인 디지털 자산 대신에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자산에 주목해야 된다. 실물자산을 안 사는 거죠. 실물자산보다 여러분들 기술주가 성장이 훨씬 더 빠른데 이런 뭐 단정적인 이야기를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썼네요. The verdict is in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결론은 내려졌다. 비트코인의 노력 없는 수익 시대는 종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를 보고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가 노장답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금과 은은 보통 사람들의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투자고 비트코인은 생각하는 사람의 화폐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투자 수단이다. Thinking man's debasement trade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내가답게.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결국은 여러분들 미래를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가 비트코인은 생각하는 사람이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어 투자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럽의 젊은 전문가 분은 금과 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The thinking man's debasement trader.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금과 은은 평범한 사람들의 통화 가치 하락 대비책이고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통화 가치 하락 대비책입니다. 여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거죠.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는 이런 견해를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공병을 어떻게 생각하냐. 간단합니다. 유럽 투자 전문가의 말대로 비트코인의 장래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서 나는 금과은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야기죠. 공박사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선택이니까. 저는 금, 은은 전혀 여러분 제 자산 포트폴리오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다 솔직한 이야기인 겁니다. 나는 투자 안 한다 이야기죠. 유럽 투자 전문가의 말대로 비트코인 장래가 없다고 하면 나는 기술주나 반도체에 투자할 것이요. 금관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1, 2년 성장률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가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여기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을 그냥 인간적으로 모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견해를 밝히지 않습니까. 여기 논평도 그렇게 이러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금과 은은 투자 안 한다 이야기죠. 금 ETF도 투자 안 한다. 이 당신들 봐라 이야기죠. 1년 수익은 금과 은이 높지만 10년 총수익을 따지게 되면 비트코인 기술주 반도체 게임이 안 된다 이야기죠. 얼마나 중요한 지표입니까? 10년 총수익률이 금이 278%, 은이 186%, 비트코인이 2830%, 기술주 ETF가 715%, 반도체 ETF가 1687%. 물론 수익률에 따라가 여러분들 전부 다 변동성이 수익률에 비례하지만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5년 10년 투자하면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헛소리 안 한다 이야기죠. 10년 총수익률을 봐라 이야기죠. 투자는 장기 투자가 되고 긴 시각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금은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하면 여러분 금 ETF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은 ETF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비트코인하고 기술주와 반도체를 왜 좋아하냐. 고성장이고 변동성이 높지만 참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스테판 박사가
한 분 글을 인용한 겁니다. 슈미트란 분을 글을 인용하면서 엑셀런트 포스트입니다. 아래에 글이 아주 훌륭하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가 권하기 때문에 슈미트란 사람이 무슨 글을 썼기에 엑셀런트 포스트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들이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셨으면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시죠. 여기 위에 말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수가 없다 이야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다 이야기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누군가의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 것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어떤 것을 듣고 그 사람이 스스로 뭐죠? 깨우쳐 가지고 진실과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는 이 플랫폼이 도우는 겁니다. 도우는 거죠. 도우는 것이고 누군가 여러분들 뭐 각자가 다 책임지는 거니까 이 여러분들 슈미트란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을 쓴 겁니다. 긴 글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질서한 변동이 아니라 맥법칙 기반의 카오스 해랑 내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오스 해랑이라는 것은 해랑이란 콜리도라는 것은 이렇게 이름 길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콜리도 해랑.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하는 일종의 밴드가 있다는 거죠. 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밴드 내에서 상한치 하한치가 움직인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채택은 단순히 자산 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법정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 부패와 부채 기반 경제의 붕괴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대칭적 현상입니다. 비트코인 문제 깊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처음에는 가격 상승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점점 공부가 깊어지게 되면 현재 법정 화폐 제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한계나 약점 문제에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출구가 없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제도적 규제 정비는 가치 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비트코인은 점차 국가적 차원의 예비자산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 연방정부가 이런 비트코인을 100만 개 사는 거를 황당하게 보이죠.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실행이 될 겁니다. 국가적 차원의 예비자산이 돼 가지고 현재 미국의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미국채, 주택저당채권, 금, 기타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네 번째 항목으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비트코인 들어가겠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새로운 화폐 질서로 이행하기 위한 진실의 비용이고 맥법칙에 따른 디지털 희소성의 승리는 수학적으로 필연적입니다. 국채든 금이든 달러든 간에 초기 단계에서 정당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항상 높았습니다. 가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죠.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 100%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이런 지수가 기울기 중장기 가격 성장 지울기가 5.7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5.7 정도. 그게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2014년 이후에 계속 계산을 해봐도 5.7, 5.64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은 법정화폐 M2의 통화량의 무한 팽창과 구매력 저하란 거울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려면 진지하게 이런 접근을 해서 편견 없이 이런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이런 게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죠. 미국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어서고 이자 비용만 1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화폐 가치 하락 디베이스먼트는 정책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평행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화를 가진 사람은 필사적으로 원화 가치 추락에 대한 방어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달러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필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2026년까지 국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할당량이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은 디지털 희소성에 대한 국가적 수용을 의미합니다. 미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는 것을 뜻하는 거죠. 저는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덜 되면은 여러 번 들어보시고 이해를 소화를 다른 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 이 파격적인 전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분 이야기를 내가 그냥 건너뛰기가 좀 아까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노년이 되게 되면은 다른 일상활동에 투자할 만한 시간이 적지 않습니까? 적고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는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성찰이 가능한 거죠. 그걸 저는 너무나 많이 느끼는 겁니다. 젊고 발랄한 사람들은 활동이 많죠. 뭐 팟캐스트 출연하고 뭐도 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뭔가 하니까 오로지 비트코인의 성장이라는 문제에 몰입하는 겁니다. 이 짧은 문장 스테판 베르너드 박사가 하는 이 짧은 문장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분해가 여러분들 들어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문장 이 짧은 문장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은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공식에 정의된 일정한 궤적을 따라 상승합니다. 탄생 일수의 n승 n은 5.7 약 5.7 정도죠. 5.7 기울기의 가파른 추세선을 따라서 가격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대화에 여기 이제 보시죠.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이거 보시면 낫겠네요. 장기적인 화폐 위기 상황 속에서 이거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되죠. 장기적인 법정 화폐 위기입니다. 장기적인 원화 가치 추락, 장기적인 달러와 가치 추락, 이 문제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특히 앞으로 20년 동안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에 서 있고 투자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박진감 있는 시대에 금과 은에 투자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금과 은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건 뭐 조금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뭐죠?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자기 자산의 상당 부분을 금과 은처럼 안전적인 자산에 투자한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 꼭 같은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합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성공적인 재무자문가인 릭 엘드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 파괴적인 기술이 여러분들 행행하는 시대에 안전적인 자산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억울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정화폐의 위기가 완전히 노출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하필 다음 20년이겠습니까? 20년이면 2045년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공식입니다.
37을 17로 나누어 가지고 5.74승입니다. 그러면은 약 174조 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의 나이가 17년입니다. 그 17년에 37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20년을 더 가게 되면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현재 2조 달러에서 174조 원이 되는 겁니다. 174조 원이 되면 현재 전 세계 통화량 140조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4조 달러가 전 세계 모든 돈의 양을 넘어선다는 것은 기존 화폐 시스템의 가치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희소성 자산으로 완전히 흡수되거나 역전되는 임계점이 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컴퓨터를 이해해야 되고 에너지를 이해해야 되고 화폐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화폐가 이런 붕괴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단순한 가격 가치 접근 증가가 아니고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무분별하게 평정한 부채 기반 경제의 구조적 부패와 정확히 대충을 이루며 발생한 현상입니다. 대안이 등장하게 된 거죠. 대안이. 예. 여기 이제 37을 17로 나눈 것이 지금 이제 17년째 그리고 앞으로 20년. 5.74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기울기로서 아시는 거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화폐 시스템을 완전히 압도하는 시점이 20년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런 법정화폐 전 세계 법정화폐의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2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 거죠. 현재 법정화폐 제도는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역사적 해결이라고 보는 거죠. 부채 부담과 인구 붕괴로 인해서 법정화폐의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궁극적인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전체 경제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순간을 수학적으로 20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금을 사든 은을 사든 기술주 사든 반도체 주식을 사든 간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국 화폐 가치의 추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 대안에 유력한 것 가운데 하나가 20년으로 보는 거죠. 20년으로. 그러니까 이 보면은 스테판 박사의 짧은 글이 깊은 거예요. 깊은 거. 아주 뜻이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글도 깊은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전문가인 겁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깊은 연구를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통찰력이 뛰어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그냥 가벼운 이야기 또 하나 더 하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비트코인 담보대출이 여러분들 많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그냥 갖고만 있지 않고 회사에다가 여러분들 담보로 맡기고 10%에서 12% 정도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꾼 다음에 그걸 다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는 일이 있고 그것을 그냥 대행하는 회사가 MSTR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걸 보니까 한 젊은 분이 아주 젊은 분입니다. 젊은 분이 직접 하고 있네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재미삼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를 잡혀 가지고 돈을 꾸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콜 웜슬리는
실제로 본인이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실행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그건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30% 오르고 이자율은 10%니까 20%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률이 가격 상승률입니다. 대출 이자율보다 높다면은 매년 대출을 갱신함으로써 원금을 갚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청산, 영어 표현은 리퀴데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물건은 100% 잡지 말고 50% 정도 잡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 젊은 분이 본인 경험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골치 아프면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대출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MSTR 주식에 사모되는 거죠. 대신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자산이 오르면 팔아 수익을 실현하지만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파는 대신에 담보로 맡겨가지고 돈을 꿔서 다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셀프 컨파운딩 스트래티지라고 하네. 자가 증식행 레버리지. 이게 10,000불 가운데 20,000불을 빌려가지고 2,000불을 빌려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데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리게 되면은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하니까 화폐 가치 하락에 거는 베팅. 이 전략의 핵심은 빚의 가치 하락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정 화폐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지지만 비트코인은 희소성 덕분에 가치가 오릅니다. 나중에 더 가치가 낮아진 화폐로 빚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출의 실질적인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주변에 보게 되면은 대출 받아가 이런 부동산 사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대출을 받아가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원화 가치는 계속 추락할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런 50% 잡혀가지고 돈을 구워가지고 그걸 다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겁니다. 대출 만기가 오면은 빚을 갚기에 비트코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른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대출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요구하는 거 하니까 MSTR이 하는 거죠. 그렇게 이런 보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위험을 직접 언급합니다. 본인이 해보니까 첫 번째는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담보를 뺏기는 청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 전부를 담보로 잡지 못하고 일부만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기간을 택해야 되니까 비트코인 전용 대출 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동산이나 주식도 같은 전략이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이 궁극의 자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담보 물건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겁니다. 담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금융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들이. 그러니까 한국도 비트코인 ETF 허락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비트코인 이런 들 파이낸스 하는 것도 허락해 줘야 되고 그렇게 자꾸 뭘 해보도록 해 줘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전용 대출 기관들이 굉장히 많고 소피 같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그 어떤 프로토콜보다 강력한 작업증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법정화폐의 모순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비트코인 가치는 더 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미래라는 것은 뭐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미래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평소에 항상 궁금해했던 사례를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담보로 잡아 투자하시는 분을 직접 만났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은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하염없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대 상황이나 정치 환경은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하지만 관심은 또 가져야겠지만 그러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든 지금 상황은 가장 좋은 것은 달러와 자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달러와 자산을.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이런 부분에 금과 은은 제가 사는 뭐 조금 사는 거야 뭐 자산을 다각화하는 면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금과 은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방어용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계속 원화 가치가 추락하게 되면 달러와 자산을 가지면 일단은 원화 가치 추락을 방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소한 달러 기준으로 7에서 9%의 수익률을 올려야 인플레이션을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 가치 하락까지 여러분들 보전하려면 7에서 9%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될 겁니다. 미국인들이 미국의 바론 여러분들 그런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하죠. 바론에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창업자가 나오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탁 잘라서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달러화 기준으로 미국인들이 자기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 7에서 9% 정도의 수익률을 매년 내야 된다. 그러면 채권을 산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매년 3에서 4% 정도 손실을 보는 걸 뜻하는 거죠. 모든 자산 운용의 기본적인 틀은 최소 7에서 9% 정도의 그런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수익을 내지 않으면 그냥 손해를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금과 은도 들어갈 것이고 무슨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들어갈 것이고 미국의 S&P 500을 추정하는 뭐 그런 ETF 기술주 섹터 ETF 반도체 섹터 ETF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소개한 바와 같이 유럽의 한 전문가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요한 투자 전략이 금과 은을 사는 것이고 비트코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금과 은이라는 것은 비상사태 때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 성장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차라리 금과 은을 사는 것에 비해 가지고 미국의 기술주 섹터 ETF나 반도체 섹터 ETF를 저는 선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금시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 이제 뭐 그런 위협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시대에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자산 가운데 하나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시시하지만 대단히 뛰어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방송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원화 가치의 중장기 추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 문제뿐이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8개월 정도 정책을 보면은 그냥 나라가 어떻게 갈지가 대충 그냥 다 견적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견적서가 다 나온 거예요. 노란 봉투법부터 시작해 여러분들 다 들어온 걸 보면은 아 나라가 대충 이렇게 가겠구나. 딱 결론 하나입니다. 달러와 자산 가지는 거죠. 달러와 자산을 가지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몇 달 전부터 제가 역설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일정 부분은 비대칭적 수익률이 극대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부분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운이 좋은 거죠.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복 받은 거고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복 받은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